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 형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정작 부모 곁을 끝까지 지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부서지던 그날, 민호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편에선 이미 무언가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복도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신 지 이미 오래였고 아버지는 혼자 명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강우의 아내가 미리 와서 음식 준비를 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민호가 인사를 건넸을 때 아버지는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왔냐? 강우는 아직 안 왔나? 강우 오면 밥 차리자. 민호의 아내가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아버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저기 탁자에 놓고 강우 올 때까지 좀 쉬어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큰아들 강우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이구, 우리 큰아들 왔구나.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아버지는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까지 나가 강우를 맞이했습니다. 차 막혔지? 고생했다. 회사는 요즘 어때? 바쁘지? 힘들지 않아? 강우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 정도야 뭐. 아버지는 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이 명절에 찾아온 자식인데 아버지의 반응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는 큰 상 앞에 자리를 잡았고 민호는 자연스럽게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강우에게 물었습니다. 야, 강우야. 너 작년에 산 아파트 대출은 다 정리됐냐? 금리가 요즘 또 올랐다던데? 강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좀 남았어요. 그래도 이자는 꾸준히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좀 더 보태줄게. 큰아들이 이자에 쪼들려서야 되겠냐? 내가 안정되어야 아버지 마음도 편하다. 민호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민호 역시 10년 전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지만 아버지에게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큰아들 결혼 자금이 먼저라며 강우에게 목돈을 쥐어주셨으니까요.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오느라 수고했다. 올해도 건강하게 가족이 모여서 다행이다. 그러고는 시선을 강우에게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강우야, 아까 말했던 승진 심사는 어떻게 됐어? 올해 진급 확실한 거야? 강우는 겸연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상사가 좋게 봐주시긴 해요. 아버지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큰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든든하지. 그리고는 민호를 향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뭐 하냐?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워낙 야무지니까 아버지는 걱정 안 한다. 그 순간 민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야무지다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민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는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큰 고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둘째는 늘 알아서 잘 컸잖아요. 조용하고 착하고. 큰아들은 책임이 크니까 부모가 더 신경 써야죠. 장남이잖아요. 민호의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원래 이래. 하지만 아내는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할 때 아버지는 강우에게 말했습니다. 강우야, 너는 피곤할 테니 안방 가서 좀 쉬어. 민호가 설거지는 도와줄 거야. 강우는 별다른 거부 없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따라 들어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빨리 끝내고 나가자. 그러나 민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서운함이 다시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 민호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의 낡은 교복을 물려받던 날, 형에게만 새 운동화를 사주시던 날, 형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은 학원을 포기해야 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이 순간에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갑고 푸르렀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은 늘 형 다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민호는 형이 쓰던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가방 한쪽 귀퉁이는 해져 있었고 지퍼도 잘 닫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가방을 민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형 쓰던 건데 아직 멀쩡하잖아. 아껴 써라. 형 새 가방 사줘야 하니까 너는 이거 쓰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새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반짝이는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가방, 알록달록한 색깔의 가방들. 민호는 낡은 가방 끈을 꽉 쥐며 교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새 가방 받아서 기분 좋죠?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네. 민호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입던 옷, 형이 쓰던 연필, 형이 보던 책. 민호의 물건 중 새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새 신발 사주면 안 돼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신발? 형 신발 아직 신을 만하잖아. 내 발이 더 크면 그때 사줄게. 지금은 형이 중학생 되니까 형 것부터 사줘야지.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이불 속에서 형의 낡은 운동화를 바라봤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고 끈은 2번이나 끊어져 묶어 놓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신발을 신고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할 때 신발 밑창에서 돌이 들어와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형이 먼저니까.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민호는 수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민호 어머니, 민호가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에라도 보내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수학을 잘한대요. 학원 보내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원? 강우 영어 학원비도 빠듯한데 민호까지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민호는 혼자서도 잘하니까 집에서 공부하라고 해. 큰아들이 우선이야. 강우가 좋은 대학 가야 나중에 동생까지 챙기지. 민호는 방문 너머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쳤지만 눈물이 떨어져 숫자가 번졌습니다. 형은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을 다녔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혼자 교과서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놀랍게도 스스로 공부해서 학년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 민호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아버지는 성적표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원래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형 성적은 어떻게 나왔냐? 민호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이미 형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형의 성적표는 중위권이었지만 아버지는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우야, 괜찮아.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과외라도 붙여줄게. 형은 장남이니까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민호는 자신의 성적표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계주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했고 선생님도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운동회에 꼭 와주세요. 제가 계주 뛰어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근데 형도 달리기 나간다고 했는데 형 경기 시간이 몇 시야? 운동회 당일 부모님은 형의 경기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형은 100m 달리기에 출전했지만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강우야.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어머니는 카메라로 형의 모습을 한참 동안 찍었습니다. 민호의 계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트랙으로 나가며 관중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은 형과 함께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달렸습니다.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바통을 넘겨받아 결승선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친구들이 민호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관중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은 이제야 자리로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달리는 모습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호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1등 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잘했네. 형이랑 같이 사진 찍자. 형, 민호 옆에 서봐. 사진 속에서 형은 가운데 서 있었고 민호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금메달은 민호의 목에 걸려 있었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민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저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어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하냐? 형 대학 등록금도 벅찬데. 민호야, 미안하지만 지방 국립대를 알아봐라. 등록금이 싸니까.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은 서울의 사립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2배 가까이 비쌌지만 부모님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형을 뒷받침했습니다. 민호는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을 아끼기 위해 장학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었습니다. 형은 그 사이 서울에서 편하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매달 형에게 용돈을 붙였지만 민호에게는 내가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괜찮지?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민호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억들은 조금씩 상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형 강우는 공기업에 취직했고 민호는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각자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70을 넘기신 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아져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고 당뇨 약을 매일 드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민호는 회사에 급히 조퇴를 내고 달려갔습니다. 형 강우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형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조금 이따 갈게라고 답했습니다. 민호는 혼자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입원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형 강우는 주말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엄마, 나 왔어. 회사가 너무 바빠서 평일엔 못 와. 미안해. 어머니는 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강우야.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뭘. 민호가 자주 와주니까 괜찮아. 어머니는 퇴원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일주일에 3번씩 부모님 댁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장을 받아들이고 약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도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 거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 물리치료, 약 처방까지 모든 것을 누군가 챙겨야 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4시쯤이면 부모님 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형은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이번 주는 정말 바빠. 다음 주에 내가 갈게. 그러나 다음 주가 와도 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우산을 쓰고 아버지를 부축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몸을 겨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민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걸요. 병원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늙으셨구나.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힘없이 축 처진 어깨. 진료가 끝나고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가 말했습니다.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시고 이 약은 자기 전에 드세요. 꼭 지켜야 합니다. 민호는 약 봉투를 받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했습니다. 형은 잘 지내요. 바빠서 그렇죠 뭐.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큰아들이 책임도 많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간 뒤 민호는 약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작은 칸마다 약을 나눠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보시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엄마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하지 못한 쓸쓸함이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정작 부모님을 챙기는 건 나인데 왜 부모님의 걱정은 늘 형에게만 향할까? 그 질문은 민호의 가슴 속에서 답 없는 메아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강우는 요즘 승진 얘기 어떻게 됐대? 민호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형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왜 형만 찾으실까? 그러나 민호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보일러를 점검하고 민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형 강우가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형을 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강우 왔구나. 얼굴 보니 좋다. 형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요즘 정말 바빠서요.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버지가 아는데 뭘.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제일이지. 민호는 그날 저녁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형과 마주쳤습니다. 형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민호야. 부모님 잘 챙겨줘서 고맙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형.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형은 어깨를 두드리며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횟수도 늘어났고 약의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주 3회 부모님 댁을 방문했고 형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결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상주로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형 강우도 상복을 입고 나란히 섰습니다. 문상객들은 형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장남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형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제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형 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집 문제는 내가 가져갈게.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돌본 건 자신이었지만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는 또다시 형이 먼저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 그렇게 해. 형은 며칠 뒤 부동산과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호는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항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니까. 나는 괜찮아. 민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뒤 민호는 혼자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형은 바쁘다며 다음 주에 오겠다고 했지만 민호는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방 하나하나를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모든 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약 봉투와 병원 진료 기록지가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수건으로 감싸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수건을 풀자 낡은 노트 한 권이 나타났습니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삐뚤빼뚤한 문장들.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5일. 오늘 민호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민호가 부축해줬다. 고맙다. 강우는 요즘 바쁘다고 연락이 뜸하다. 이해한다. 큰아들이 책임이 많으니까. 민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5월 12일. 민호가 또 왔다. 장을 봐주고 갔다. 냉장고 가득 음식을 채워놨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신경 써주나. 미안하다. 젊어서는 강우만 챙긴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6년 2월 20일. 오늘도 민호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들고 왔다. 약도 정리해주고 갔다. 민호는 참 착하다. 내가 민호한테 잘 못해준 것 같아 늘 미안하다. 강우에게만 집중했던 것 같다. 큰아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민호가 제일 든든하다.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호가 평생 곁을 지켰다는 것을, 민호가 묵묵히 헌신했다는 것을. 민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7년 7월 5일. 민호가 물리치료 받으러 데려다 줬다. 차 안에서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힘들면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 강우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 민호는 일주일에 3번씩 온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강우에게만 모든 걸 쏟아부은 게 잘못이었나? 민호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하셨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오늘 민호가 또 왔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하자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싶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생 강우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나를 지켜준 건 민호였다.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그럼에도 부모를 사랑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 강우는 아버지의 집을 처리하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돌보며 일주일에 2번씩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글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아버지였고 시대의 관념 속에서 장남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민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일기장? 아버지가 일기를 썼었구나. 민호는 일기장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엄마도 몰랐다.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도 내 형만 챙긴 것 같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엄마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는 내게 더 잘할게. 민호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서툰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말로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형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강우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형제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 이거 아버지가 쓰신 일기야. 한번 읽어봐. 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던 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도 읽어보면 알 거야. 강우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호를 향한 아버지의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장남인 자신에 대한 걱정과 기대. 강우는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부모님을 챙겼는지.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쳤던 것 같아.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괜찮아. 나도 이제 이해해.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잖아. 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못난 형이었어. 부모님한테도 너한테도.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니도 내가 더 자주 찾아뵐게. 민호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형. 그날 이후 형 강우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고 민호와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형제는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는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형 강우도 와 있었습니다. 형제는 함께 어머니의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민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눈에 띄게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 마지막에라도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어릴 때 받지 못했다고 믿었던 사랑은 사실 누구보다 깊은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민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듣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민호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부모를, 형을, 그리고 자신을. 저녁이 되어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서 민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민호처럼 묵묵히 가족을 지켜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뒤늦게라도 가족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말로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밥 먹었냐는 말로 사랑을 전하셨고, 우리는 괜찮아요라는 말로 효도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늦더라도, 비록 서툴더라도 진심은 언젠가 상대방에게 닿게 되어 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뒤늦게 사랑을 확인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